베트남. 여러분은 베트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쌀국수와 베트남 전쟁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전부는 아니겠지요? 베트남 여행, 베트남 문화, 그리고 삶과 인생까지 베트남의 모든 것 굿모닝 비엔남에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프로님. 네, 안녕 선생님. 네, 오늘도 4월 7일 저희 7일.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전 몇 시입니까 지금? 베트남 시간으로는 10시인데. 한국 시간으로 12시 반인데 어떻게 날씨가 지금은 이제는 한국 기준으로는 완전히 봄인 것 같습니다. 봄. 베트남 이제 조금씩 더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 엄청 네. 덥진 않고 지금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우리 대부분의 청취자님들께서는 한국에 있을 걸로 가정해서 그 음, 따뜻한 봄 날씨 길지 않을 거니까 또 행복하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네. 위에서 물이 계속 창밖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집 밖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가 아니니까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럼요. 그러긴 하겠지만, 아파트 옥상에서 지금 제가 사실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게 지금 작은 방에서 찍고 있는데 네. 오늘 바라보니까 오늘 오전부터 해서 계속 위에서 뭔가 물이 떨어져요, 지금. 여기 한 라인에만. 그럼 이걸 비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문 용어로 누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뻔하네요, 지금 보니까. 아니, 뭐, 저희 집 위층이 되는 건 아닌데, 네. 이 집 23층이고, 이 아파트가 지금 31층까지 있나? 막 28층까지가 있거든요. 네네. 오늘 오전부터 해서 지금 계속 이 비가 떨어지는 게, 난 전시 얼마 전에 이제 누수가 살짝 걷겠다고. 요즘에는, 그 직장 동료분이 그 집을 여기 미팅 쪽에 하나 계시는데, 네. 나는 그 갑자기 관리사무소에 연락이 와가지고는 집주 한 동에 있는 주민들 다 나가라고 했대.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나? 아직 안 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집주인 나가래 한 3일 정도. 그래갖고는 이제 무슨 일이 했냐라고 하니까 그 누수가 터져가지고 네. 그래서 진짜로 거기는 너무 심해가지고 그 전력도 다 끊기고 아마 음, 얘기가 이제 뭐 스프링클러 그게 뭐지 뭐 터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그 내부적인 이제 학계 정설 같은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서 누수가 굉장히 심하게 터졌대요 거기는 아파트 가 누수가 터지는 바람에 네. 3일 정도 저기 뭐냐 저기 뭐 호텔 생활을 하셨다. 아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자기 동에 누수가 된 건 아니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 당신이 누수라고 하니까 좀 불안합니다 이게 지금 누수가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 그리고 좀 하나 더 팁을 좀 드리면 요즘에 베트남에서 뭐 집 계약하시는 분들 부동산 계약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뭐 있으시겠죠? 꼭 그 집주인이랑 어. 직접 하게 해달라고 부동산 쪽에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요새 지금 그 직장 동료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얼마 전에. 그 얘기는 또 한 것 같긴 한데, 그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저기 두 달치, 세 페널티 달치 날렸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야? 아 페널티 두 달치, 세 말고 달치 임대료를 부동산이 부동산이 슈킹한, 설명해 주십시오. 슈킹을 했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이 참 이제 그 베트남 부동산이랑 그분이 계약을 하셨는데 이제 베트남 부동산이랑 해서 이제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안 하고 이제 부동산이 이제 그거를 끼고 이제 지금 중간에 한 거죠. 그냥 그 제 직장 동료분은 그 돈을 부동산한테 주고 부동산이 집주인한테 주는 구조로 이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알고 보니 이제 그 뭐냐 중간에 이제 그 임대료도 부동산에서 올려받았고 그 이제 자기네들 이제 그 마진을 슈킹하기 위해서 이제 집주인과 계약한 그거보다 부동산 비용을 올려받았더라고. 네. 그 두 번째 뭐 그래 그 정도야 뭐 사실은 크게 이슈가 될 건 아닌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돈이 집주인한테 안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달 집주인 사고가 난 거죠? 맞죠? 대대적으로 거였어요. 그 누구냐 부동산이. 네. 잠 바람에 이제 갑자기 집주인이 이제 그 저희 직장 동료분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야. 모르는 번호로. 왜 당신은 우리 음. 집을 주냐?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 난 지금 돈을 내고 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베트남 부동산에 슈킹을 해서 도망을 갔고 이제 그 형님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뭐저 공안에 신고도 하고 막 이제 이런저런 조치를 취했는데 뭐 사실 받기 아시다시피 또 힘들죠? 건수 없으면 또 쉽게 잘 안 움직여요. 이게 돈도 줘야 네. 돼. 다들 이제 지금은 뭐 어쨌든 간에 집주인한테 직접 돈을 주고 해서 이제 뭐 좀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이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물어봐라. 집주인이 네. 누구냐. 아니면은 이런 그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집 계약할 때 이제 집주인이랑 계약을 하는지 내가 부동산이랑 계약을 하는지
부동산이랑 계약을 하면은 얘들이 집값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첫 번째가 그럼요. 두 번째가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걸로 해서 일단은 영상 시작하시죠. 이것도 이제 뭐 집과 관련된 여담인데 저는 이제 베트남에 2021년도 말부터 집에 임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지금 2년 반이 됐거든요, 거의. 네. 물론 뭐 돈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차곡차곡 주고 있긴 한데 그 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 같은 게 원래는 와야 정상 아닙니까? 고쳐달라 이런 많이 거. 어, 근데 근데 연락이 이제 없어요? 그런 연락이 단 한 번도 없고 돈 주고받을 때만 연락을 하고 있는데 느낌적인 느낌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이걸 고쳐달라고 해야 될 거 이전에 먼저 부셔먹은 게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거 뭐 당신 옛날에 치과할 때 농담삼아 한 거지만 그 어린 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럼요. 아, 지금 이제 훌륭했다. 훌륭하게 지금 망가지고 있다. 그거는 뭐 네,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렇죠. 뭐 올려받았어요. 상관없습니다. 아? 임대료는 좀 올려받았어요. 어떻게? 임대료는 그 코로나 저기 제가 중간에 그랬고 끝나가면서 임대료가 엄청 대폭 인상됐지 않았습니까? 네, 올랐죠. 요즘 베트남에 그래서 그래서 그때 저도 한 10에서 15% 정도 올렸고요. 어, 이제 그렇게 해서 올린 게 벌써 1년 반 됐고 올해 말이 또 2년 끝나는 계약 시점인데 이제 거기서는 하자고 할 거고 뭐 얼마를 더 올려야 되나 하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처음에 아는 들어갈 사람 때만 부동산 끼고 했고 그리고 1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없이 지금 직거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뭐 아는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비싼 집에 비싼 세를 주고 사는 게 좀 제가 신기해. 남편이 뭐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 아줌마가 뭐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젊은 그 뭐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같은 느낌이었는데 공증사무소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공증사무소. 아, 공중사무소. 그 아주 돈 내고 돈 먹기 하기 좋은 비즈니스긴 한데, 그러니까 뭐 공증이. 느낌적인 느낌 풍채상 뭐 공증사무소 꽁년 뭐 연비엔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게 아, 잠독 왜냐면은 그 공증 자격을 받기 위해서 베트남 변호사들이 예전에 저 찾아봤었는데, 그 음 생각보다 좀 까탈스러워요, 그게. 네 왜냐면은 그 국원 시험도 쳐야 되고 그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저기 누구냐, 쟤들 누구죠? 저기 뭐 이제 그 약간 공증을 라이센스처럼 받더라고 보니까. 네. 그게 진짜 도장 강사고 사실은 베트남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슈퍼마켓처럼 많아요. 공증 사무 진짜로 네네 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은 그 도장 하나 찍어주고 뭐 5천씩 받아가는데 그 옛날에 같이 일하던 변호사 얘기가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은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고 회사들이 또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이제 그 라이센스에서 추가적으로 그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그 좀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할 수가 있으면 좋은 건데 그래서 베트남은 진짜 공증 사무소이 많은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 공증 좋은 비즈니스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못 가봤는데 이 올해 말 되면 3년 차에는 그래도 한번 가서 그 중간 점검이라는 걸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괜히 했다가 그냥 피곤만해지고 뭐 마음만 심란해질까 봐 아, 그냥 어, 그렇게 다시 하는데 제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살고 싶은 만큼은 적당한 가격에서 올리는 게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궁금한 게 몇 개 있긴 해요. 사실 그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불법적인 일을 당신 집에서 하면은 네. 처음 안나 그렇진 않겠지 그래. 아, 근데 애기들 뭐 두 명씩 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디 뭐 불법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본인 애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아. 위장, 위장. 아, 이거 옛날에 이게 뭐딴 얘기긴 한데 옛날에 이봉재가 집 알아보러 갈 때 네. 그 비를 많이 돌렸던 그 집들이 있었대요. 그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아파트 중에. 네네. 근데 있잖아요. 좀 이상하게 얘기긴 한데 그래갖고 이제 부동산에 주말에 집을 보러 갔는데 음. 그 뭐냐 그 테이블 위에 그거 뭐 진짜 잘 모르는데 흰가루가 좀 보이더라. 아, 뭐 밀가루? 밀가루는 아니겠죠? 우리 밀가루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이제 그럼요. 에어비앤비 하는 집들이 좀 그런 게 있나 봐. 메스 약간 암페타민입니까? 모르지 뭐 이봉재가 그걸 해보진 않았으니 근데 그런 수상한 집들이 있다라는 뭐좀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뭐 당신 집에서 그러진 않겠죠, 그래. 예. 아니, 그럼요. 뭐 그러진 않을 거고. 아, 여튼 뭐 요새 저기 베트남에는 재미난 소식이나 이야기거리 같은 게 없습니까? 뭐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이제 그 삼조 아줌마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얘기라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요즘에 뭐 특별한 이슈 사항이 없네요. 지금 그게 사실은 좀 베트남 내에서는 지금 가장 핫한 일인 것 같고 저번 주부터 한 2주 전부터 네. 해서 그 이게 뭐 무슨 얘기인가 하시면은 저번 방송에서 이거 얘기했나 했죠. 이거 그냥 베트남에 그 사이공 S 뱅크 이름 뭐였지 그거 호치민 사이공 뱅크인가 거기 지금 그쵸, 그쵸. 그 얘기는 했었죠. 예. 고단위 횡령 이제 네. 한 거서 사실 이제 그것 때문인데 이제 뭐 베트남에서 이제 사형 선고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여론을 가고 있고 음,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요즘 제일 뭐 좀 핫하다면 핫한 사건이죠. 사실은 뭐 한국도 네. 그 정도 큰 게이트 결과 나오면 사실은 뭐 2주, 3주 동안은 좀 떠들썩하잖아요. 사실 이게. 그죠. 이제 뭐 그게 제일 그거 한국 참 이제 곧 총선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제까지였나? 오늘까지였나? 지금 이제 사전 투표하고 있고요. 4월 10일자로 이제 저희 또 총선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투표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안 했고요. 저 당일날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쉬죠 그날 총선 날. 그렇죠. 예, 그 뭐지? 임시 공휴일 지정돼가지고 쉬는 날이죠. 목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수요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일입니다, 어, 수요일. 목요일입니까? 하여튼 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예. 예, 뭐 어떤 식으로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싶고, 제가 그, 그냥 뭐 인트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무슨 소식이 있나 궁금해서 이제 구글에다가 베트남 뉴스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가장 먼저 어, 나오는 뉴스가 중국 전기차 기업도 베트남에 공장 짓는다. 1조 원 투자. 그래서 이제 전기차 공장을 그 1조 원짜리를 짓는다고 하네요. 중국에서. 회사 이름 나와요 혹시 거기 지금? 기사 나오나? 네, 회사 이름 나옵니다. BYD 아니에요? BYD 맞습니다. 네. BYD 님이 공장 지었어요. 이미 그거 지은 건가요? 저기 뭐냐 제 푸토에 푸바공단을 이미 해서 네. 이건 벌써 3년 전 뭐부터 4년 전부터 해서 지금 거기는 공장 세팅을 했고 음, 아마 일단 증축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BYD가 뭐 주식하는 분들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 전기 버스 쪽에서 지금 거의 세계 1등인 회사죠. 그리고 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금 이미 베트남에 공장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어서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일조 공장 그 얘기일 수도 있겠다. 들어보니 아직까지 이제 양산 버스 조립이라든지 이걸 하진 않는다는 것 같더라고. 저번에 저도 이제 요즘에 그런 이제 뭐 비즈니스 업계를 떠나서 잘 네. 모르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금 뭐지? 잠깐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장을 좀 짓는 것 같고 음.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지금 네, 괜찮습니다. 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뒤에 소리가 뜬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BYD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그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 잘 만드는 뭐 잘 만든다는 게 가장 숫자가 많죠.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 투자를 많이 했기 네, 때문에 지금 해서 뭐 포토 공단 쪽에 짓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을 지었고요, 사실은. 예. 음. 그래서 뭐 잘 되고 있다. 그거는 이제 그리고 자, 이제 이상 모르는데 그, 지금 저는 BYD라는 회사는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 지금 이제 오퍼레이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곧 근데 듣기로는 그 이거 뭐냐 우리 미스터 백 그 나카무라 백 얘기가 이제 네, 아직까지 양산을 하진 않는다. 그래서 음. 시험 단계로 해서 뭐 지금 뭐 애플 거 뭐 외주 받아가지고 조금씩 뭐 생산하고 있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전기차 뭐 공장에서 애플 거 외주를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난 그 친구 얘기는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네. 정작로 애플 걸 뭐 받을 게 뭐가 있냐. 그 했는데 뭐 본인 말로는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애플이 몰라. 애플 차는 뭐 포기했다고 이제 뭐 그러는 것 같고 한데, 전기차가 하여튼, 지금 옛날만큼 뭐냐 이게 뭐 다시 뭐 재밌는 비즈니스는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조금 많이 그럼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뭐 베트남에서 빈그룹에서 못 놓는 이유도 이거 저 한 2, 3년 전쯤에 방송 얘기했잖아 이거 음, 이게 결국은 이제 이게 전기차 핵심이 아니고 그 뭐 자율주행도 핵심이지만 결국 부동산 사업이 앞으로 더 이제 메리트가 있지 않냐 음, 나는 저 한 2, 3년 전쯤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전기차라는 게 결국은 충전소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배터리의 음, 이제 기술 발전 여하에 따라서 이제 그 뭐냐 이제 퓨처 비즈니스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럼요.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빈 그룹이 뭐 했잖아요. 그 뭐 리테일도 그렇고 뭐 지금 회사 매각해 가면서 지금 회사 유지할 그뭐 계열사들 매각해 가면서 음, 회사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지금간에 저희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부동산 회사고 이제 그 추후에 사실은 이제 자기 브랜드가 안 되더라도 뭐 다른 국가의 전기차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베트남에 진출을 하더라도 이제 빈그룹의 땅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게 음, 사실은 그 굉장히 좋은 메리트이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과 이제 빈그룹 같은 경우는
이걸 놓지 않고 있지 않냐라는 네, 겁니다. 야, 지금 좀 미리 얘기해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하노이에서 지진 났다는데 느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지진 났어요? 3월 25일 날 하노이에서 진도 4.0의 지진이 있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4월 며칠 뭐 어, 지진은 뭐 느끼지 못했고 느끼지 못한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슈가 이제 4월 말에 이제 베트남에 또 공휴일, 저희 아, 노동절이랑 남부해방기념일 연휴 때 듣자 하면 이제 5일 연휴로 이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표가 났나요? 그때 안 났어요. 지금 중간에 지금 하루만 쉬면은 네. 그 뭐냐 말씀하신 거 말한 것처럼 그 5일 연휴가 발생하는데 그게 아니면 네. 사실 이제 이틀 이렇게 두 번 쉬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근데 뭐 그 애매하긴 정도면 뭐 연차 써가지고라도 개인이 쉴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또 그 나라에서 주는 거랑 좀 다른 느낌 아닙니까? 사실 공짜로 쉬는 그럼요. 거는. 완전 다르죠. 근데 지금 뭐 들어보니까 이건 뭐 총리실에서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지금. 음. 예. 베트남에서는 사실 5일짜리 연휴를 사실 땐 말고는 가져가기가 진짜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또 되면은 또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보고 오늘의 이제 마지막 그 네. 뉴스 기사가 보니까 이 기사가 맞네. 뭐. 베트남 신부의 속내, 한국 국적 따고 이혼이 목표. 그래서 이제 아, 이런 이슈 기사가 많이 있는데, 누가 그랬더라? 최근에 이제 경험담을 이 프로님이 얘기한 건가?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공항에서 외국 사람이 서 있길래, 여기 외국 사람은 저기서 줄 서야 돼요. 그러고 하니까 이제 베트남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었대요, 부부가. 네. 그래서 외국 사람은 저기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난 한국 사람이에요. 하면서 남편을 데리고 한국 패스포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국적을 딴 후, 이제 뭐 국적을 딴 후 이혼했는지 아니면 뭐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나서 원래 전에 있었던 뭐 베트남에 있는 남친인지는 모르겠지만, 베트남 남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내가 이번엔 한국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뭐 똑같은 조건으로 뭐 좀만 체류를 한다거나 뭐 근로를 한다거나 그러면 또 한국 국적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적이 아닐 거고 이거 한국이 되게 받기 힘들 거예요. 저 이것도 한번 옛날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볼 건데 네네. 우리 뭐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들 국적을 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영주권 받고 국적이 안 나올 거예요. 그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그 오래 체류를 해야 되고 한국에서 하려면은 이것도 제 나중에 네. 방송 죠 근데 이게 네. 때문에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적을 땄다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온다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거 어려운 걸로 알아요. 왜냐면은 네. 설사 그 여자가 국적이 있더라도 그 베트남 남자는 그 아마 비자 받지 못할 요건이 많거든. 네. 왜냐면은 왜냐면 보통 이게는 국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적을 따기가 쉽지 않고 뭐 이게 뭐 음. 체류할 원하는 뭐 이제 남편이 있으니 그거를 받아갈 수 있겠는데 네. 는 그 체류를 한다고 해서 그 여기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남자친구를 한국에 들어오기에는 그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근데 이 기사가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지금 방금 찾았거든요. 뭐냐면은 한국 여성 국제결혼 1위가 베트남 남성 오해와 진실을 이렇게 돼 있어서 최근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아, 해서 아. 언론에서는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이 이혼해서 혼자가 되고 이후에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식으로 국적 세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 루머가 있었어요 사실 이런 루머가. 근데 네, 이게 좀 이상한 얘기죠 사실. 왜냐면 이거를 뭐 제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 이런 얘기는 아니고 사실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네, 들면은 이걸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왜냐면은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아니 그래서 좋아 뭐그 여자는 그 국적을 딸 수 있는데 네. 남자는 그래 뭘로 들어오냐는 거야. 여기서 결혼식을 못 하는데 그 음,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거는 영어 좀 우리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왜냐면은 쉽지 않아요. 사실 이거 한국 들어가고 하는 게 한국에서 국적이 나온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거 그럼요. 아마 귀화 시험 치고 해야 될 거거든. 근데 네네. 보통 그런 식으로 가라 결혼해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뭐 귀화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 붙을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좀 뭐 서로 그거지만 좀 개인적으로 한국 분들이 그런 좀 뭐랄까 좀 직업 있고 좀 참한 분들을 만나서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네. 예 너무 좀 그렇게 왜냐하면 저도 이거는 사실은 그
이 얘기가 나온 게 그 페이스북에 한 달 전쯤에 네. 어떤 분이 이제 제 집 나간 아내를 찾아주세요라면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것 때문에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 이거.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거 뭐 한 달 반쯤 됐어. 이거 되게 커뮤니티 되게 떠들썩했어. 이제 네. 여자가 잠수를 탔다. 근데 음, 뭐, 아니 뭐 제가 뭐 남의 가정 사니까 좀 함부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 사진으로 보이는 실루엣이 음, 정상적인 분은 아닌 것 같건 사실. 네. 몸에 막 팔에 문신 되게 많고 막 이렇더라고 사진 보니까. 음, 예를 들면은 뭐 한국에서도 저는 제 신부감에 뭐 팔다리에 문신 그렇게 입고 하면 그냥 결혼 안 할 것 같거든. 쉽지 않죠. 그 사실 근데 그 왜 그 굳이 베트남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서 결혼을 하시나 난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하다는 거. 네.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뭐 너무 무거운 얘기라 가지고 좀 남의 뭐, 인사라서 제가 뭐 깊게 얘기는 못하지만 네. 그렇죠. 뭐, 오늘의 서로는 요 정도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벌어지는 그 이슈와 사건, 사고들 짧게 네.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서론이 길어지더라도 또 짧게 치고 가고 싶은 게 저희 또 팟캐스트 다시 시작하고 나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 제가 댓글 좀 많이 못 읽어드리다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있는 댓글까지는 마무리를 했고요. 3월 달로 댓글 와보니까 피킹원님께서 잘 듣고 있습니다. 녹음 관련 문득 생각나서 이야기해봅니다. 두 분이 인터넷으로 인터넷 통화 올리시는 것을 한 분이 올리는 것 같은데 딜레이 때문에 음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되는 음력을 따로 녹음한 후 합치는 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스피커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지 않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써야 된다. 그리고 제안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 제안 주신 거 제가 잘 받았는데 댓글 남겨드린 대로 저희 방송의 취지와 모토는 가장 간편하고 가장 편안하게 방송을 이어나가자라는 모토가 좀 강해서 어쨌든지 조금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자 제 거 마이크를 바꿔봤는데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거 바꾸고 나서는 맞아요. 저번 네, 방송 음질이 뭐 그래서 뭐 이슈가 있진 않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뭐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간 뭐 이런 방송 내외 쪽으로 해서 피드백 주시는 건 되게 감사하게 네. 생각드리고요, 진짜. 제가 그냥 말씀 주신 거 관련해가지고는 요새 생각할 때 그냥 아쉬웠던 점들이나 이런 거는, 이것도 팟캐스트 방송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요새는 팟캐스트를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딱 카메라 아, 한 세 개 띄워놓고, 네? 풀샷, A샷, B샷 해가지고, 녹화한 음, 다음에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고난이도의 공수가 들어가는 일들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시는데, 만약에 조금 거물급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이 프로랑 같이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녹음하는 것도 고려해 볼 법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멀리 음. 떨어져서 이 방송 자체를 유지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 일단은 유지해 나가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좋은 의견 제안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어도 안 할 건데 그 너무 광팔 좀 합시다. 귀찮아서 안 해. 곤드레 72님께서 두 분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컨텐츠 부탁드립니다. 콜드 트러킹 사업은 FDI 제한이 있다. 그래서 베트남 파트너가 필요해서 실질적인 사업에는 허들이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베트남 비즈니스를 좀 잘 아시고 많이 또 해보시고 계신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에 좀 애로사항이나 좀 뭔가 정보의 오류가 있을 때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런 정정 방송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뭐 저희가 좀 찾아봤어야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 사실은 그 트러킹이라든지 무료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외국인들한테도 지분을 푸는 걸로 알아가지고 네. 예, 옛날 왜냐 우리가 그 누구냐 그 친구 누구지? 김 그 사장, 누굽니까? 김종규 김태랑 그래서 뭐 그 트러킹 법인을 그때는 그 회장님 명의로 했었나? 회장님 명의로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콜드 트러킹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런 물류 쪽을 외투를 잘 안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유통 이게 쪽, 유통. 공식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한테 이걸 푼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음. 이제 외국인이 그 사업체를 낼 수 있다는 거랑 실제로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거랑은 사실 별개의 문제긴 하죠. 그래서 이게 그쵸, 그쵸. 예. 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네, 쉽지는 않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SW, 예. 예,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그 실무적으로 이제 진짜 라이센스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다른 문제 이야기인 거고. 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래서 다음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SWCCMS님께서 오랜만이다 남겨주셨고요.
오뚜기님께서 드디어 4화 올라왔다. 야음동 외노자님께서 또 1,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죄송한데 아음동 면허장 하니까 이거 약간 좀 어감이 처음에 저 처음 이 댓글 보고 약간 조금 딴 생각을 했거든. 그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야도 들어가고 음도 들어가고 동도 들어가고 근데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아니, 야음동이라는 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야음동. 좀 생각을 야음동 빨리 해봐요. 빨리 한 얌동, 20번 봐. 얌동, 얌동. 얌동이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그 야음동이라는 동이 있답니다, 여러분. 어, 야음동을 빨리빨리 읽으면 좀 네. 이상하다고. 그래서 일단은 아니, 뒤에도 야음동 외노자님은 그 야음동에서 거주하시는 외국 분이신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 야음동이 출신이신 이제 외국에서 일하는 분 뭐 이렇지도 네. 않겠나 그런가 봅니다. 뭐 후원 그 뒤에도 해주셨던데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는 그리고 너, 님께서 전체에서 무종교 73%를 빼면 27%, 27% 중에서 70%가 불교가 약 20%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또 찾아주시고 저희 애청해 주시는 이제 귀한 분이신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물어보죠. 네, 그래서 이거 엄민 예. 님께서 1, 2부를 통해 베트남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게 되어 재밌게 들었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뭐 저희가 한 건 없고 나무위키가 다 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냥 대화거리로 삼았을 뿐 잘 들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오늘 댓글 여기까지 있고 뭐 저희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네, 본 가시죠. 그래서 지금 네. 나무위키 3편 저기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예. 네, 저희 본론으로 들어와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 고양이가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합니다. 그 저희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족이 좀 이제 시작이 좀 사족을 하자면 사실은 이제 밖에 고양이 물 주고 왔는데 네, 이거 요즘 내가 진화론을 믿어. 이런 고양이들이 인간 옆에 붙어가지고 새끼를 넣으면 네, 이 일반 친화적인 동물들이 이제 우리가 애완동물이 시작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드는 게 아, 고양이가 사람이랑 굉장히 이거를 많이 그 교감. 호감을 해요, 진짜. 와, 네, 좀 이게 손으로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 두 번째가 그 뭐 그런 거 있다면서 뭐 그 이제 뭐 고양이 로또 중에 음, 그 사람 친한 고양이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뭐였죠? 그 산책할 수 있는 고양이 네. 그다음에 수속성 고양이 있다고만 물을 좋아하는 고양이 아, 수속성 고양이도 있습니까? 물 샤워해도 별로 그게 없는데 네, 저희 집 고양이가 물은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샤워는 안 시켜봤는데 뭐 네, 고양이는 깨끗한 하니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요즘에는 산책도 될 것 같거든 이거. 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서 집 밖에 나가는 걸 사실은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네, 사실은 저희 와이프가 키우던 옛날 고양이들 같은 경우 사실 집 밖에 나가면은 막 꼼짝도 안 해. 음, 요즘 고양이는 집 밖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신기해 사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게 개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걔랑 거의 좀 많이 비슷해요. 진짜 개냥이가 이게 개냥이구나 싶은 게 사실은 와이프도 예전에 고양이를 많이 키웠어서 이거를 가지고 음, 사실 이게 되게 환상이었대 네. 자기가 원 고양이 상이 이런 거였는데 와 막상 이게 3차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이 굉장히 활동 반경이 많고 사람 따라다니니까 조금 피곤한 점이 많이 있네요. 있기는 그래서 아니, 이제 그, 고양이 키우면 그, 저기, 고양이가 지가 주인인지 안다. 그래서 집사라고 생각한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느낌이? 그렇진 않아요. 그냥 아니, 새끼라서 그런가. 그냥 얘는 그냥 무조건 사람이 좋아. 심지어 저희 집에 청소 오시는 제 메이드 아주머니랑도 잘 지내고 네, 저희 집에 뭐 손님이 한 두 명 정도 왔었거든요, 일전에. 네.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앵기고 뭐 별로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더라고. 이름이 동동이라고 했습니까? 동동이? 이동입니다. 지금 동동이랑은 이거 유튜브를 찍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드네요, 지금 나, 그래가지고. 예전에 아, 저희가 방송 중에서 그 베트남의 이색 직업을 알아보자 그래서 저기 그 그 헌터 애완 동물 이름 헌터 이런 것들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헌터가 있죠, 사실 저희가. 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송 시작하지. 아, 저, 저 방송 계속 물론 본론으로 달라는 건지 뭔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해보세요. 저희 베트남 나무위키 3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지난주까지 베트남 민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 베트남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고, 오늘은 이제 민족에서 하위 주제인 소수민족 문제를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제가 빠르게 한번 중요한 부분 훑어보고 또 이프로님의 생각과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소수민족 문제. 베트남 정부가 공인한 소수민족 수는 총 54개이다. 전체 인구의 85.7%를 비해 쪽이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53개의 민족은 소수민족이고 그 중에 가장 많은 타이족조차 1.9%밖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소수민족들이 악랄하게 탄압과 차별을 자행했다라고 하고요. 소수민족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슬람과 힌두교를 믿던 참족에게 종교별로 돼지고기와 소고기, 도마뱀 고기를 강요하였고 힌두교 이슬람 사원을 허물고 그 자리에 베트남인들이 믿는 대승불교절을 지었다. 캄보디아를 잠깐 합병했을 때에는 합병 1년 만에 직할 행정구역 설치 및 지명 개명, 창시 개명, 풍습 개조, 캄보디아 왕족과 관리들에게 베트남식 단령 착용 등을 강요하고 뭐 이런 동화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베트남 그러니까 비해 쪽이 소수민족들을 이렇게 차별하거나 탄압하는 것들을 좀 했었다라고 지금 나무위키에 적혀 있는 거고요. 참고로 저희 오늘 또 시작하기에 앞서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모든 견해는 나무위키의 견해임을 저희가 또 밝혀드리고 진실의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음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아마 저기 뭐 미국에 가는 비핵기호가 쓴 것 같은데 이건 저희 네. 의견이 아니고 그대로 읽는다.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베트남 그 관계자분들은 이렇게 뭐 저희는 베트남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네거티브한 얘기는 하진 않지만 이거는 있는 네. 그대로 읽는 거라는 걸 한번 공지를 하고 네. 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그럼요. 베트남 전쟁 당시 몽족이나 참족 같은 소수민족들은 미군의 도움으로 2만 명 정도 되는 부서를 창설해서 결사항전을 벌였을 정도다. 이들을 활용하기 위해 미국은 그린베레 등의 특수부대를 이제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베트남인 다수의 민족인 낀족의 역사가 참족의 나라인 참파를 정복해 나가는 역사인데다 19세기가 되어서야 지금의 베트남 영토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남북 간의 문화가 상당히 이질적이다. 인종적으로도 확 구분이 갈 정도이다. 반중 감정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간과되는데 사실 베트남인의 소수민족 탄압과 소수 종교 박해는 베트남이 제국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중국을 아득히 능가한 수준이었다. 이거 좀 굉장히 세게 적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끔 벌어지던 문화 대혁명 기간 수준의 소수민족 강경 탄압이 베트남 내에서는 상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뭐 문역 수준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일단 뭐 저희가 이런 거는 뭐 사실 오피셜하게 저희가 뭐 방송이 좀 다루기 조심스럽고 사실 저희가 알 수 없는 내용,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네. 문화대혁명 수준이면은 굉장히 그 강력한 워딩을 썼네요, 사실. 그러니까요. 나무위키에서 지금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현지에서 이제 살면서 느꼈던 거는 지난주 얘기했던 대로 경제적인 이런 그 격차가 심하지 실제적으로 소수민족을 박해하거나 아니면 소수민족이라고 무시하거나 하는 것들은 제가 거의 없는 걸로 느끼고 살았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뭐 이건 옛날 얘기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이게 지금 뭐 몽족이니 아니 몽족이 아니라 저 이제 참파족이니 이런 거 나오는 건 사실 천년 전, 2000년 전, 1000년 전 얘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같은 경우는 그 뭐 인간의 주된 본성 아닙니까? 자신들과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게 배척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거는 뭐 사실은 뭐 여러 국가들에서 여러 경우에서 많이 본 이야기라 가지고 네. 뭐 좀 그렇긴 하네요. 사실 근데 뭐 살아보면 막상 뭐 한 명 보긴 봤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소수민족 뭐 한두 명 정도 보긴 봤는데 뭐 특별히 그거는 없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음, 단지 말씀한 것처럼 이제 아까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 음, 지금 뭐 지금 사실 세상에 무서운 게 수용소에 집어넣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제 돈이 없는 게 사실 제일 무섭잖아요. 사실 이게 그럼요. 근데 이제 그 주로 이제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들이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좀 경제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그게 더 크고 무서운 차별이 아닌가 2024년 이 시점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 오늘날 베트남은 소수민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편이다. 베트남 전쟁 시기 물론 라오스 쪽이나 몽족이나 중부 고원지대 쪽에 살던 참족과 같은 일부 산악 소수민족들은 공산 정권에 반대하여 미국 편에서 싸우기도 했지만
북베트남군이나 베트콩 또한 대부분 북베트남의 소수민족들을 잘 설득하여 자신들 편에 설 수 있도록 했다. 베트콩이나 북베트남군들에게 있어서 소수민족의 도움은 필수였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고요. 현재 베트남은 주로 태국이나 중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소수민족 정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2001년도부터 2011년까지 소수민족 출신인 농득마인이 음. 제6대 베트남 공산당 대표를 지낸 적도 있으나 생색내기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베트남 내 힌두교와 이슬람은 씨가 마르다시피 했는데 중국 내 후이족이 나름 배려를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거기다 위에서 언급했듯 떠이웅웬 같은 지역은 이미 낀족들이 압도적 다수가 된 상황이고 설사 분리주의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수민족들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지역에 대한 베트남의 집착과 커피 산업과 관광 산업을 비롯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곳이기에 현 베트남 정부가 곱게 포기할 리 없다. 지금은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금지가 베트남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베트남 헌법에 있는 민족 간 평등 보장 원칙이 베트남 법 체계에서 전체에 걸쳐서 명시되어 있고 많은 법률 문서에서 체계화하고 구체화되어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정부의 차별금지 노력에도 여전히 소수민족에게 비공식적으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여 항상 사회 문제로 지적받는다. 2023년 6월 11일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의 당락성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공안 관청 두 곳이 괴한들의 총기 습격을 받아 민간인 등 여러 명 등이 사망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베트남 당국에서는 이를 분리주의 소수민족 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1964년 조직된 FULRO로 추정했다. 이들은 1960년대에 창설되어 소수민족 분리주의 운동을 해왔고 1975년 통일된 이후에도 저항을 해왔으며 1992년에 공식적으로 조직이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은 미국으로 망명까지 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나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퍼진 개신교를 바탕으로 반체적 종교 활동을 베트남에서 꾀하기도.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근래에 이와 같은 테러를 일으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다른 한편으론 베트남 정부의 소수민족 문제가 봉합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플로우가 뭐야? 검색 한번 해봅시다. 좀 찾아보고 있는데. 피압박 민족 투쟁 통일 전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가 좀 얘기인데 이거 한국 사람이 안 쓴 것 같아. 어. 그러니까요. 이거 왜냐면 이런 것까지를 그 알고 썼다는 얘기인가?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들이 이 폴로가 뭔지 해서 신기하네요. 이런 거 좀. 근데 아무래도 중국이나 이런 데 소수민족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이런 소수민족 문제를 사실상 접하지는 못하고 살았는데, 신기하네요. 지금 보면은 피압박 민족 투쟁 통일 전선 이게 뭐 프랑스어로 썼다고 하네요. 보니까 지금 참족이 주족에서 정치 민족 조직이었고 뭐 게릴라 했고 그래서 베트콩과 싸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네. 캄보디아 계열인 것 같습니다. 네. 혹은 캄보디아고 왜냐면 뭐 캄보디아에 있었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하고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난 궁금한 거는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은 돈을 어디서 만드냐는 거지. 음. 돈을 어디서 받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예. 그래서 뭐 일단 그러니까 이따입니다. 음. 베트남의 민족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행정구역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행정구역, 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뭐 또 뭐가 있나요? 그냥 저기 하이퐁, 그다음에 뭐 건터 이런 데는 이제 광역시죠, 광역시. 광역시죠. 그 5대 광역시죠. 따지고 보면 네, 이제 5대 광역시고 그리고 한국이랑 똑같아요. 이제 광역시가 있으면은 저희가 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네, 프로빈스. 그래서 프로빈스가 이 있죠.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 1차적으로는 58개의 성과 나는데 항상 헷갈리는 게 성이 몇 개냐, 그다음에 소수민족이 몇 개냐 이게 뭐 10개, 30개 이렇게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뭐 음. 54개, 58개 이래서 이게 54개였는지 이게 58개였는지 이거를 항상 아, 헷갈립니다. 항상. 58개 성이 있고 중앙직할시라는 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광역시 5대 광역시 네. 얘기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성의 성의 면적은 면적은 제각각으로 면적이 가장 넓은 응해안이 16,000 네. 응애 평방킬로미터고, 어유, 이건 네. 처음 알았네. 방린이 제일 좁네요. 방린이
823평방킬로미터이다. 하지만 뭐 돈은 방린이랑 응안이랑 한 20배 차이로 벌 거예요. 방린 쪽이. 당신이 훨씬 잘 볼 것 같은데. 야, 응안이 어디냐면은 저희 와이프 고향인데 여기가 이제 호치민 이제 그 우리 주석 아니 주석이 아니죠. 네. 우리 대장님 이제 그 옛날에 고향이 사실 응안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게 되게가 이제 에어리어가 넓습니다. 사실 여기가 이제 산악 지역도 있고 막 산간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이쪽이 사실은 구역이 넓죠. 근데 이제 네. 문제가 뭐냐면 뭐 돈을 잘 버는 동네는 아니고 사실 여기가. 그래서 예. 성 응안이 산하에는 성의 중심지인 이제 성직할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도가 있고 도 밑에도 또 시가 있잖아요. 광역시 있는 것처럼 예. 똑같고요. 그 성직할시 밑에 뭐 현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중앙직할시 산하에는 군과 현. 군은 말 그대로 우리식으로 똑같이 군이고요. 예. 그 현이 있고 예외로 핫더이 성을 합병한 잔재로 하노이에만 유일하게 시사 이거 티사 이거는 뭔지 저 처음 들은 것 같네요. 호치민은 그거는 유일하게 중앙 직할시 관할시인 투득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얘기하는 거보네 이게. 예. 근데 이게 그 대구도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구도 이게 그 대구 광역시 밑에 이제 구들이 있다가 뭐 또 뭐 이상한 거 하나 있잖아요. 뭐가 이상하죠? 구 말고 합병해가지고 구 아, 말고 칠곡을 약간 좀 합친 느낌이에요, 대구가. 지금 그 몸집 불리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칠곡 쪽이 그 아마 합친 걸 건데, 아마? 대구광역시가 이게 뭐를 합병하면서 기존에 이제 다른 군이 밑에 들어와 있나? 이 아, 행정구역 달성 얘기하는 거예요? 달성군. 달성군 그치 그거 맞지 않습니까? 네. 예, 달성. 예전에는 조금 다른 그거였는데, 지금 합쳐졌죠, 달성군이. 예. 네. 그래서 뭐 중앙직할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광역시 산하에는 군이 있고 방이 있다. 그리고 그, 현이에는 시진과 사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성 밑에도 방과 사, 방사 이렇게 하니까 얘기 이상하네. 어쨌건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뭐 나온 거는 이제 그 중간에 나오던 게 이제 하노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옛날에 그 뭡니까 뭐 천년 수도 이거 하려고 해서 저기 다른 지역을 좀 많이 합병을 했어요. 사실 하노이가 지금처럼 크진 않았고 네네. 저희가 뭐 방송에서 종종 말하는 아 여기는 예전에 하노이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진짜 옛날에는 근데 하노이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우리 베트남 오고 얼마 안 돼서 이런 걸 합병을 했잖아. 사실은 뭐 천년 수도 하노이 한다면서 그때 우리 오기 조금 전에 했죠? 네. 맞죠? 맞죠? 그 시점이 그쵸? 비슷할 거야 아마 네. 그때가. 그때 그 이제 원래 호치민보다 이제 사이즈도 작고 했었는데 그 사실 네. 키운다고 해서 이제 합병을 많이 했었어요 하노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베트남을 나누는 거다. 아직도 저는 이 개념은 헷갈리는데 이거를 지리적으로 뭐 서북부, 홍강 삼각주 뭐 이런 거 나누잖아요. 고원, 메콩 네. 삼각주. 이거는 어떤 기준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삼각주 기준으로 했고 북중부, 남중부, 서부권, 서부권 쪽이면 아마 이쪽이 달라진 거 아닌가? 달라진 그렇죠. 그쪽. 달랏이나 아니면 부원마톡 같은 데가 있는 데가 이제 서부 고원 쪽으로 되어 있고요. 네. 홍삼각주, 홍영삼각주에서 뭐 삼각주는 뭐 아시겠지만 그 뭐냐 물 들어오고 하면서 나온 삼각주 지역들이고 네. 사실은 우리 회사도 이거 이렇게 나누는 것 같더라 보니까. 어. 회사 내 음, 이제 세일즈 에리어 나눌 때도 이게 네. 삼각 이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누더라고요. 사실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산대요. 지금 홍콩 삼각주, 메콩 네네. 삼각주 비슷한 내려가고 있어요. 네, 인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도차이나 국가 가운데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에 달하는 나라로 합계 출산율이 약 2.1명이다. 이건 좀 옛날 자료 같고요. 하지만 베트남에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중국급의 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자녀 정책이라는 산하 정책을 펴고 있는데 대한민국, 일본, 중화권, 태국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활력 저하에 시달리니 베트남도 당장 가족계획 정책을 폐지하고 아예 셋째 자녀 낳는 것을 장려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호치민을 비롯한 메콩강 일대의 저출산 지역에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전면적인 출산 장려 정책 도입에는 미적지근한 상태다. 베트남 인구가 2044년에 1억 700만 명으로 늘어나겠지만 이후 감소세가 지속돼 2100년에는 7200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의 35%가 도시에 살고 있다. 합계 출산율은 1919년 기준 2.1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이다. 영아 사망률도 1000명당 17.3명으로 다소 높다. 민족 구성은 낀족이 약 85.7%로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 인구 줄고 있어요. 베트남도 지금 이거는 뭐 이게 뭐 전 세계적인 이슈다 뭐만 한국이 좀 유독 심한 거고 네. 2050년도 되면은 아 그 뭐 그 저번에도 방송 말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인도도 요새 애 안 놓는다며? 인도도요.
인도도 사람이 준대요, 지금. 이제 뭐 어, 옛날처럼 막 그 출산율 4, 3 막 이런 게 아니고, 거기도 이제 인도도 2점대 뭐 곧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거기도. 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인구 늘어나는 데는 지금 뭐 아프리카 정도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 네, 이제 다 이게 진짜로 이 SNS랑 이제 세상이 오픈된 게 진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가지고 베트남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인도 차이나 국가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느는 나라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고 둘 다 네, 사실은 그 정도 좀 색채가 강한 국가잖아요. 사실은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 쟤들 누구냐 저 크리스찬 가톨릭 네, 쪽이고 이제 그쵸. 인도네시아는 뭡니까 요즘 뭐 무슬림이 많아진다고 하니 네, 사실 종교적인 색채를 뺀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구가 다 죽고 있고 지금 태국도 곧 이제 1점대 밑으로 내려온다더라 보니까 태국 같은 경우는 음, 이게 뭐 그래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베트남도 영향이 있고 이거는 아마 옛날 자료 같은 게 이제 산화 정책 없어요. 지금 산화 제한이 아니고 지금 에노라고 네. 베트남에서도 지금 돈을 많이 퍼준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산하 정책이 최근까지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이제 더 이상 베트남도 산화 정책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축구 눌러봐요. 27번 이거 누르면 뭐가 나오나, 뒤에 옆에. 1900,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2018년까지잖아. 그렇지. 공산당원과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셋째 아재를 가지면 승진에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는 식의 징계가 있었다. 이게 진짜 최근까지잖아요. 아, 이제는 아닐 거예요. 이건 베트남도 이거 지금 애 놓으면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해서 뭐 돈도 주고 하더라고 보니까. 음, 이제 베트남도 이거를 이제 출산 산하 제한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고, 예, 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쭉 보면 아마 평균 이제 수명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평균 수명은 73.7세이며 남성의 평균 수명은 71.2세, 여성은 76.4세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2017년에 베트남의 65세 이상 노년층은 전체 인구의 8.9%로 현재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3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1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 경우 베트남은 불과 17년 거린 한국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0세 14세 유년층의 인구는 전체의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위 연령은 32.5세로 인도보다는 높고 중국보다는 낮은 상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성비를 보겠습니다. 2017년 CIA 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베트남 전체의 성비는 100.4대 100으로 남자가 약간 더 많은 수준이지만 남아 선호 사당이 만연하기 때문에 특정한 연령대의 성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인도와 마찬가지로 청년층 이하의 성비 불균형이 특히 심각하다. 베트남의 신생아의 성비는 111대 100으로 심각한 남초이며 0세 14세 유년층 성비 역시 111대 100, 15에서 24세 청년층 역시 108대 100으로 남초 현상이 심각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남초가 심각하네요. 저거 심각하죠, 베트남. 왜, 음, 뭐냐면은, 남아 선호 사상은 진짜로 있어요. 이거 아직까지 베트남에서도. 그래가지고는 뭐 사실은 이거는 있고, 왜냐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얘기했나? 그때 제가 이거 설진하고 한번 했었죠, 방송에서. 그 저희 와이프네 집 가면, 그 네, 집 상권을 가보면은 진짜로 아직까지도 그 우리 옛날처럼 그 이름 올리는 거는 그 남자들은 이름 올리고 집안에 네, 여자는 아직도 출가부 이름을 생각을 하더라고. 그리고 뭐 그 아직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남자 쪽이 제사를 지내다 보니 뭐 저희 장인 장모님도 아직 뭐 잘 살아 계시지만 음, 이제 와이프랑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그 유산을 물려준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남동생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뭐 사실 저희 어, 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뭐 나라 문화가 그렇다는데 뭐 그런 것에 네, 대해서 이제 시간이 있는 얘기고 해서 뭐 별로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걸 되게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더라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한테도 물어봤죠. 이건 그런 얘기 들으면 별로 기분 나쁘지 않냐 사실. 네, 다시 뭐 그렇게 대해서 물론 뭐 이게 와이프 집은 워낙 화목하고 이제 남동생 사이도 좋고 하니 네, 뭐 좀 다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좀 생각 자체는 좀 그렇게 하시더라고 어르신들이 보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거는 아직 그 남아선 영상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건 진짜.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는 이제 역사라는 그 헤비한 주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역사 주제는 이거 다음 시간으로 좀 미루는 걸로 이거 하고, 이거 뭐, 너무 길어요. 이거 진짜 너무 길어요. 어, 너무 길어요. 이건 진짜. 그래서 이거는 따로 봐야 됩니다. 이건 지금 그래서 네, 이거는 좀 따로 보는 걸로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제대로 교육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 교육, 베트남은 대한민국과 다르게 초등학교 5년이 의무 교육이며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은 취약 의무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학구열이 굉장히 높으며 한국 또는 중국 사교육 시스템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등 교육 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상당히 큰 국가이다. 그렇게 베트남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것은 아, 경제 상황이 괜찮은 부모들 한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공부를 똑같이 감시하는 부모를 견디다 못해 명문고 학생이 부모가 보는 가운데서 다툼 끝에 28층에서 뛰어나는 영상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할 정도로 교육열이 이거는 심... 진짜 베트남에서 한번 있었다. 이거 진짜 네. 이거 영상 갑자기 그 뛰어내리는 영상 이거는 한번 돌았어요. 이거는 그 학생이 진짜요? 한번 돌았어요. 이건 와이프랑 보는데 뭐 그때 이게 좀 뭐 교육이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나 좀 이상한 게 네. 미국 아줌마들은 교육 신경 안 쓰나? 신경 쓰잖아. 어디 누가 아줌마들? 미국 아줌마들은 쓰죠. 사실 네. 안 쓰나? 이것도 약간 우리 매번 그러잖아요. 사실 이제 한국이 뭐냐 교육열이 높다, 교육열이 높다. 근데 내가 말하는 이제 이 느낌적인 교육열은 어. 약간 사교육열, 그리고 뭔가 그 대학교를 나와야지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예를 들면 뭐 이 장인 문화가 있는 뭐 일본 뭐 교육열 심하겠지. 일본 심하지, 유럽. 중국 심하지, 한국 심하지, 뭐 대만이라고 다를까? 난 모르겠고 인도 같은 경우는 교육열이 한국 이상이잖아요. 사실 그 나라는 네. 인도는 그 인도 교육 그 봤어요 사교육 왜 인도 출신 CEO들을 우리 외국 회사들이 좋아하는지 그건 못 봤고 저는 그 저기 알리주엘 나오는 그 새 그게 얼간이 그 쓰리 이디어츠를 교육이잖아. 봤습니다. 그게 인도 사람들이 셈이 밝고 머리가 좋고 그거는 그거고 그거 별개 문제로 인도 사람들 CEO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인도의 입시 교육은 경쟁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거기는 그 한번 나중에 다큐멘터리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보면은 뭐 어떤 의미냐면은 애가 좋으면은 그 인도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네. 그 부모들이 평생을 번 돈을 애 입시에 쓰는 거야. 왜냐면은 아, 인도에서 인도에 있는 특정 공대를 나오는 순간 얘들이 미국에 팔려가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기 때문에 그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도는 더 교육열이 취하고 돈을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 인도 음, 그 진짜 사교육 학원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뭐 달에 200만 원씩 주고 애들을 보낸대요. 네. 25만 원씩 받아가 20만 원씩 받는 집들이 음,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한 방 터지면은 이제 그 완전히 집안이 역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인도 출신 CEO들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그 경쟁을 이겨냈다는 거지. 그 압박감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릴 때부터 음, 이제 트레이닝을 받아왔다라고 이제 외국 사람들 믿는데 사실은.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자리에 가서라도 훨씬 더 이제 좀 치열하고 경쟁력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도 출신 CEO들이 많고 실제로 일을도 잘하지만 좀 그런 영향도 있다 그러더라고 뭐 네. 외적으로는. 이 말씀드리는 게 그 교육열이 없는 국가가 있나? 라는 좀 이상하고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어쨌든 이제 베트남은 중학생이 되는 순간 호치민 사상 교육을 한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몇몇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고 높은 부모들은 사상 교육을 시키지 않는 국제학교 등으로 입학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이거는 너무 이상한 게 사상 교육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국제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돈 많으니까 보내는 거지. 국제학교가 좋으니까 교육이. 조금 이상해. 이게 나무 위키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네, 네.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사상 교육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국제학교를 보내는 건데 그럼요. 이거 아마 진짜 이거 비에 끼고 저기 그 뭐냐 지금 반정부 단체에서 지금 나무 위키에 손을 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살짝 드네요. 보니까 이게 어감 자체가 그래서 하여튼 뭐 네. 호치민 사상교육 뭐 제가 교육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그 호치민 주석의 위대함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땐 이걸 무슨 뭐 사상교육이라는 느낌으로 쓰기보다는 우리로 치면은 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위대함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로 우리 호치민 선생님 축집 없으신다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요.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축집 없으신다 뭐 네네. 있잖아 반인반신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위인전 네. 정도 배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죠. 그 다음으로 이제 헤비한 주제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각각 한 편으로 다뤄야 돼서 저희가 오늘 마지막 주제로는 베트남의 치안, 나무위키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얘기해보고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의 네. 치안입니다. 정부가 독재 공산당이다 보니 오히려 정치가 안정적이라 동남아시아에서만은 그나마 치안이 괜찮은 나라이다라고 돼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함께 전 국토에 여행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국가였다. 그만큼 중범죄 및 총기, 테러 사건이 드물며 타 동남아 국가에 흔한 종교 분쟁도 없다. 물론 치안이 한국, 일본급인 싱가포르나 그 다음으로 안전한 말레이시아 정도로 안전한 건 아니지만 총기가 합법이고 매일 총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나오는 필리핀에 비하면 훨씬 안전하다.
베트남의 범죄 조직으로는 베트남 마피아들이 있다. 중범죄는 흔치 않지만 경범죄는 어느 정도 주의해야 되는데 한국인들을 타겟으로 한 각종 덤탱이 사기, 소매치기, 날치기가 많아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인구가 많고 복잡한 호치민 하노이에 여행 계획이 있다면 물건 간수를 꼭꼭 잘하자. 궁금한 사람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베트남 날치기나 베트남 소매치기 정도만 검색해봐도 우수수 쏟아져 나올 정도로 사례가 많다. 어깨에 매는 가방, 특히 여자들 핸드백을 매거나 뒷주머니에 물건을 넣는다면 소매치기에게 가져가 달라고 광고하는 꼴이니 백팩을 메고 다니자. 백팩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매는 것이 좋으며 크로스백도 강한 충격으로 절도되는 피해 사례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사실상 힙색이 가장 안전하다. 또한 차도 쪽으로 걸으면 당연히 오토바이 날치기에 노출되므로 반드시 인도 쪽으로 걷도록 한다. 차도 가까이 갈수록 날치기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자.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유형으로 도둑이 피해자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가져간다. 현지인이 주머니를 오른손으로 쓱 훑고 가는 것 같다면 이미 사라져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2월처럼 설날이 있어 바쁘고 마트 같은 곳에서 당할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전기 충격기를 따위를 현지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말자. 저런 걸 구입해서 국제선 비행기도 못하지만 호신 무기의 대상이 범죄자라도 저런 걸 현지인을 조짐해 보복당하거나 현지 경찰서로 끌려가서 곱게 안 끝난다. 아예 처음부터 극도로 조심해서 날치기 범에 표적되지 말던가 뺏기면 그냥 공안에게 신고하고 있자. 아, 그 전에 돈은 누가 그 날 쓸 돈만 가지고 다니고 스마트폰 잘 간수하고 뭐 그러자. 뭐 그렇습니다. 누가 쓴 걸까요? 이거 전기 충격이 나온다고 여기서. 그, 어디서 나온, 어, 되게 참신하다. 나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소매치기 막자고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올 생각을 야 이건 뭐 이거 좀 아시겠지만 이건 상식 범위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기 충격기는 한번 치안 안전합니다. 말씀드린 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뭐 치안이 안전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 뭐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정도는 아니고 근데 뭐 그래서 뭐 그런 뭐 경범죄 이런 거는 사실 있기 때문에 뭐 조심을 해라. 저희도 뭐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 사기 수법들, 네, 소매치기,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거 있는데 뭐 그런 거 제외하고 사실은 뭐 안전한 국가다. 이게 뭐냐면은 뭐 공권력이 힘이 좋으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도 되게 안전하잖아 사실은 다른 그렇죠. 힘들어. 네. 그 타국민들은 되게 안전하고 자국민들은 조금 뭐 리스크가 있고. 한번 봅시다. 이거 뭐 밑으로는 특별히 치안 내용은 뭐 특별히 길게 할 네, 건 없잖아요. 날치기 네. 조심하시고 이거는 뭐 만국 공통이고. 예. 그쵸. 날치기 조심 말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날치기 경험이라고 하면은 당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제가 그 베트남에는 12월 30일 1일 이제 밤 12시가 되면은 그 호환게임 호수에서 이제 음. 그 한국으로 치면은 뭐야 그 저기 종 치는 그런 행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때 진짜 하여튼 호환게임 호수에 사람이 진짜 오지게 많습니다. 자, 꽉 차가지고 막 발 디딜 틈 없이 많은데 제가 그날 기억으로는 제 주머니에 사람 손이 들어왔다 나가는 느낌을 한 거짓말 안 못해가 3번 정도 겪었습니다. 그날 밤에만. 그거는 많아요. 뭐 엄청나게 음. 그거는 많이 그냥 그 소매치기 많습니다. 진짜로 많아요. 소매치기. 그 와이프랑도 몇 번 당해봤고 저는 실제로 소매치기도 당해봤어요. 핸드폰도 한 길에서 한 2번 정도 흘려봤고 네. 와이프랑도 당시 호환게임 얘기해서 그런데 호환게임에 있잖아요. 호환게임에 우리도 이렇게 쓱 있는데 그 아줌마 하나가 싹 들여오더니만 가방 뒤를 쓱 여는 거야 와이프 가방을 네. 싹 쳐다봤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딱 얘기하는 게 좀 이게 뒤에 따라오는 사람 좀 이상하다. 음. 이상하다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걔 또 아줌마가 또 그 소매치기 하려고 열심히 하더라고. 음. 그래서 쓱 쳐다보니까 또 이제 뭐 모르는 사람 쓱 지나가는데 사실은 그런 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당하면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저 오늘은 여기 그 베트남의 치안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거는 또 있습니까 지금? 다음 거는 뭐, 다음 방송 하시죠 그러면. 네, 네, 다른 하시죠. 건 다른 방송에서도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저희 그 단톡방에 지금 벌써 9분, 1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신데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분이면은 궁금한 베트남 단톡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베트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서로 이제 소통도 하시면서, 사람이 좀 점점 많아지면은, 그때는 우리 뭐 비즈니스로도 또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좋은 계기가 되는 단톡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좀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말씀인 걸로 하시죠. 재밌게 들어서 감사드리고 부족한 방송 재밌게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네.